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두진 않을 거라며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폭 개각과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대신 참석한 김오수 차관은 검찰개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북한을 상대로 평양에서 치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북측의 거부로 생중계도 안 된 데다가 관중도 없이 치러졌습니다. 이춘재가 30년 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 씨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특정 형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용 승인된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의 정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래 비워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어제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자신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총리의 사퇴설까지 나올 정도로 전면적 인적 쇄신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은 김지선 기자입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을 일단락한 청와대가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서둘러 적임자를 찾아 검찰 개혁을 실행하고 정책 성과를 내는 것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일이 있겠냐면서 빨리 수습해 검찰 개혁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 검찰 개혁 시기를 놓친 실수를 문 대통령이 반복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 말인데 개혁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임 인사가 신속히 진행될 거란 취지의 설명입니다. 진보 성향인 김지영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 후임 인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폭 개각, 나아가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낙연 총리 사퇴설과 맞물려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병도 기자, 앞서 중폭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언급도 없었고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난데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지난 8월 개각 때 총선에 나갈 장관들 다 바꿔주자는 거였는데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교육과 국토장관 등이 유임됐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해 연말쯤에 다시 개각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후임 법무장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말쯤엔 실제로 중폭의 개각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에 추가 개각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 현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개편 주장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책임과 상황 관리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 참모 책임론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정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내각 개편이든 청와대 개편이든 필요한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은 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의 수습책인데요. 지난 2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찬반이 워낙 뜨거웠습니다. 다른 수습 방안으로는 뭐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 달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절반이 됩니다. 이른바 임기 반환점을 도는 건데요. 집권 하반기에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떨어진 지지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화두는 사법개혁안 처리입니다. 여당이 이달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렵고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쟁점은 공수처 설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더 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 불가 결론입니다. 주말 장외 집회도 취소하지 않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결국 최대 쟁점은 공수처 법안인데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공수처에는 찬성이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먼저 처리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교섭단체 3당은 내일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협의체 가동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해서 국감장의 분위기는 조금 차분했습니다. 대신 참석한 김호수 법무차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 측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호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 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또 구하고 해서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개혁안을 종합 발표한 뒤 오후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몇 시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휴직 신청을 한 지 36일 만입니다. 서울대는 오늘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처리했습니다. 복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복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에 휴직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면 30일 안에 신청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수업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고 촉구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복귀의 정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최근 병원에서 이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검찰의 5차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조서 열람을 위해서라도 6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 교수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상태가 가볍지 않을 경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 평양에서 남북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경기였습니다. 관중이 한 명도 없었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간헐적으로 정보만 전해졌습니다.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29년 만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평양 원정 경기를 치른 오늘 가장 바쁜 곳은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우리 취재진이 단 한 명도 없이 깜깜이 경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는 김일성 경기장에 파견된 아시아 축구연맹의 경기 감독관이 보내오는 정보를 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반 종료됐다. 이번 경기는 사상 초유의 자발적 무관중 경기로 열렸는데 북측이 우리에게 질 경우를 대비해 아예 관중을 한 명도 입장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은 북한전에 손흥민과 황의조를 선발 투톱에 세우는 4-4-2 전술로 시작했습니다. 경기 진행 상황은 경기 감독관을 통해 띄엄띄엄 전해졌고 최종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경기 진행 결과에 대해서 목말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경기 진행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으나 피파 인판티노 회장까지 직접 평양을 찾아가 경기를 지켜봤지만 깜깜이 경기에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번 경기 영상을 DVD에 담아 우리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방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상파 3사와 북측 협상 관계자는 녹화 중계 방송을 위한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평양의 남북 축구 경기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관중 앞에서 북한팀이 우리 팀에게 패하는 상황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하고 또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년 만에 치러진 평양 남북 대표팀 경기. 김일성 경기장에 4만여 관중석이 텅 비었습니다. 징계를 받아 하는 무관중 경기는 있어도 홈팀이 자발적으로 관중 없이 하는 경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홈팀 응원의 이점과 입장 광고 수입 등을 포기한 겁니다. 무관중 경기는 경기 시작 직전에야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사전에 아시아 축구 연맹과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관중 경기는 이미 지난달 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부터 판매한 외국인 대상 경기 관람 여행 상품이 취소되고 조총련 응원단도 받지 않은 배경입니다. 남측이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무관중 경기의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4만 관중 앞에서 남측에 패배하는 상황, 또 남북 경색 국면에서 남측 선수들의 경기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조차도 남측과 관계 개선을 하는 듯한 인상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 간의 어려운 정치적 관계가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경기라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의 결정 없이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실체가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30년 전 발생한 화성의 초등생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실종 초등생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초등생을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30년 전 이 학교 2학년 김모양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결론 냈고 김양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춘재는 이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화성 태안읍 인근에서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다며 그림을 그리는 등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씨가 밝힌 범행 장소는 도시개발로 크게 달라져 경찰이 정확한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과 관련해 30년 전 이 씨 주변 수사를 한 기록은 있는데 용의점이 없어서 대면 조사는 안 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실종 5달 만에 화성 9차 사건 발생 지점 근처에서 김양의 옷과 소지품이 발견돼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청주에서 각각 발생한 여공, 주부살인 사건과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도 자백했습니다. 초등생 실종 등 4건은 증거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수사 기록도 일부만 남아있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일단 DNA가 일치하는 5개 사건만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진술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8차 사건은 재심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윤모 씨 본인 진술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일부 의미 있는 증거들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여기서 당시에 형사 한 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 형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에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 형사입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98년 화성에서 일어난 다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17년 옥살이를 한 남성 역시 장 형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역시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8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변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의 변사체.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의 스웨터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인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피해자가 빌린 돈 700여만 원을 갚지 않자 김 씨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결론이었습니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었는데 법원은 김 씨의 경찰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4년 전 만기 출소한 김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한테 협조해라. 네가 자수한 거 마냥 해가지고 최대한 형을 줘라. 애들도 어린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나는 지금도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봐요. 김 씨의 수사 기록에는 자백을 받아낸 경찰로 장모 형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형사는 8차 화성연쇄살인 수사팀에 있었고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후 경찰이 면담한 과거 수사팀원 중 한 명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씨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로 장 형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뺨 같은 데를 때리고 있답니다. 손바닥으로. 그리고 또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또 물도 못 먹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백이 이루어졌고 장 씨 등 8차 화성연쇄살인 당시 수사팀은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낼 이유가 없었다며 가혹행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보도했었죠. 15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서울 미아동의 살인 미수 사건 용의자가 역시 감옥에서 15년 만에 자백했다는 소식. 당시에 두 젊은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수십 차례 찔리고도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살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취재팀에게 범행 자백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은 교도소에서 왜 범인에게 밥을 먹여주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2004년 8월 19일 새벽 서울 미아동. 택시에서 내린 여성 A씨는 집 앞에서 괴한에게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취재팀은 A씨의 소재지를 수소문했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을 통해 처음으로 피의자 A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못 잡은 걸로 아는데 법의 심판을 받아야 원칙이죠. 애매한 사람들 그렇게 무참히 찌르고 죽이고 했으니까 저런 놈들 법에서 교도소에 단미겨 입혀줘. 왜 하는? 피해자 A씨는 당시 20살. 가게에 보탬이 되려 어린 나이에 서울로 와 일자리를 구했는데 퇴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아니 거기 회사 다니느냐고 밥을 하나 얻어달라서 얻어줘가지고 친구하고 퇴근하다가 걔는 괜찮았는데 얘는 오다가 그런 일이 당한 거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도 고통을 잊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아유 지금도 저 신랑이 없으면 자기 힘들어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 harmon이 떠올라서 출간을 해서 애들이 있는데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당시 여고생이던 18살 B씨. 역시 피해자 친척과 연락이 닿았지만 가족들이 당시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취재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을 자백한 이 씨는 이보다 사흘 전 발생한 서울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명일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도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이 씨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15년 만에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깊고 또렷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 전해진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SNS의 부작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설리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한 해외 언론들도 욕설에 시달렸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설리는 연애 활동을 하면서 숱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2014년엔 고통을 호소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악성 댓글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최근엔 악성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애도와 함께 악성 댓글의 폐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에 대해서 심한 욕설까지, 인신공격까지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아요. 이참에 악성 댓글 금지법을 만들자,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악성 댓글들을 좀 규제를 하는 방안이 좀 더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과 욕설, 비방을 무차별로 쏟아내는 댓글 문화와 함께 SNS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의존하는 분위기도 문제로 꼽힙니다. SNS를 통해 누구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그 이면의 부작용은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이 비단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만큼 SNS 의존증과 만능주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든 장례 일정을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던 설리의 유족과 소속사는 내일까지 팬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방사성 물질 라돈 공포, 아파트 내에서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세종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안방벽에 대고 직접 라돈을 측정해보니 무려 36.1피코큐리, 기준치 4피코큐리의 9배가 넘는 수치가 측정됩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집 거실에선 라돈이 기준치의 12배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벽과 욕실, 주방 등 마감재로 쓰인 천연석 재질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그냥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머리가 아프구나 이런 정도였겠지만 라돈이 이렇게 내가 들어갈 집에서 높게 나온 상태에서는 도저히 입주할 수가 없고. 세종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사용 승인된 세종시 신규 아파트 단지 60군데 중 라돈이 초과 검출된 석재를 마감재로 사용한 곳은 모두 22군데입니다. 무려 37%.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이 라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라돈 석재만 제거하면은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콘크리트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지는. 하지만 법이 정한 실내 공기질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건축 자재에는 아예 라돈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골재는 관리가 힘들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수입 대리석은 이 방사선 지수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돈 공포가 현실로 닥쳤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남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남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만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남쪽 900m 지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전염병의 남하 가능성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집중 포획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사들이 먼저 사격을 하고 빠지거나 좀 먼 저격주들이 사살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집중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강원도 내 접경 지역 5개 군 가운데 철원을 뺀 4개 군의 민통선 이북 지역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4%, 접경 지역 5개 군의 13%에 불과합니다. 주체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인들 통제가 안 되니까 군에서 통제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작전을 하는 거죠. 민통선 북쪽에서만 사냥이 시작되면 민통선 안의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사냥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철원 등지에 멧돼지 차단 설책을 먼저 설치하고 사냥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시 철조망 설치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산악지역 특성상 사실상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사살된 멧돼지의 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미확인 매설 지뢰가 많아서 사람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뢰 매설지대에서 멧돼지가 사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합격 등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돌려준다며 수능 강의 상품을 파는 업체가 종종 있는데요. 한 업체가 대학 합격 조건을 달성했는데도 반년 넘게 환급을 미룬다며 청년들이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못 참겠다 코너에서 남승우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인서울하면 다 돌려주는 조건도 있길래 일단 40만 원을 이게 프리패스로 끊었는데 이제 환급이 늦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회 초년생이라고 기만하는 움직임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죠. 서울의 한 대학교 1학년생인 이태하 씨는 예비 고3 시절 한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의 프리패스라는 수능 강좌 상품을 41만 원에 수강 신청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효도한다는 느낌으로 신청을 하게 됐죠. 이 씨는 환급 대상 대학에 합격했고 지난 1월 업체의 안내에 따라 수강료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한 달 만에 끝난 다른 업체와 달리 이 업체는 4월부터 9월까지 반년에 걸쳐 환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순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이러다 진짜 9월에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수강료 환급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체는 약속 시한인 9월 30일 저녁이 돼서야 갑자기 환급 지연 문자 공지를 뿌렸습니다.
개인정보 검수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서라고 했습니다. 황금 날짜가 날라온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이고 2월 28일도 있었고. 길게는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통보에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지만 업체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혹시 이번에 황금 미뤄진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담당 팀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투적으로 되고 있기는 한데 환급 지연 이유를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것은 물론 이 검수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검수 절차는 지금 일단 저희가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과된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급 인원을 놓고는 직업마다 말이 엇갈립니다. 이게 지금 저 환급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몇 % 정도 완료된 거예요? 잠시만요. 10%. 10%요? 이게 지금 얼마나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규모가 나오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반 정도가 환급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지금 피해자분들끼리는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업체에 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환급금 및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지연 이자까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분노케 하는 건 상황을 대충 덮으려는 듯한 업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화가 나는 점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거. 어디에다 이렇게 문의를 해도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제 풀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책임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문자로 말고 홈페이지 공지나 서면이나 이렇게 제대로 된 해명과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교도소에 특별 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을 만나는 특별 면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꽤 많았습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변호인 접견은 또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수감 특혜였습니다. 교도소의 이 불평등 문제, 최창봉 기자가 그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부산 정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LCT 사건.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횡령과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최순실 씨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 씨는 30개월 넘는 수감 생활 중 1,40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만 2번이 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하루 1.7회였고 이석기 전 의원도 하루 1.4회였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최순실 씨 역시 하루 1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계인사 31명의 변호인 접견을 확인해 보니 평균 접견 횟수는 287회, 반면 일반 수감자는 10%만 접견 경험이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 등을 만나는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도 살펴봤습니다. 일반 수감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전체 수감자의 1%도 안 됩니다. 교도관 회의라고 그러죠. 각 과장들, 소장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당 이우현, 배덕광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감기간 대비 특별면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감 때마다 나오는 변호인 접견과 특별면회 관행, 교도소 내 법 앞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일본의 태풍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0명이 넘고 주택이 10,000채 넘게 침수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유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재난 대비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물, 식량, 마을을 뒤덮은 진흙더미 위에 누군가 써놓은 구호 신호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직도 모든 게 끊긴 고립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곳이 많은 가운데 이번 태풍으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8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친 사람도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침수된 주택도 12,000채에 이릅니다. 泥だらけです。土地から手つけてが割れない状態なんです。 하천 200여 곳이 범람했고 산사태도 140건 넘게 났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후쿠시마로 모두 2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홍수에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은 일부만 회수됐습니다. 떠내려간 게 몇 개인지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 2667個のフレコンバッグがあった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いくつ入手したうちの4個回収というような話なのか。そこも含めて調査中です。そういうのをいち早くやってもらわないと、これやっぱ放射性廃棄物ですから。 이런 상황이지만 일본 자민당의 2인자는 태풍 피해가 그럭저럭 수습됐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5호 태풍 피해 복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재난 대처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홍콩에서는 시위에 참가했던 15살 소녀의 죽음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살이라고 하자 또 다른 의혹이 더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시위대가 사제폭탄을 이용해서 경찰의 목숨을 노렸다면서 역공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낸 15살 소녀 천예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런 열의를 보였던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입니다. 자살 근거로 내세운 학교 CCTV가 공개됐는데 의혹만 커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흰옷의 남성이 가려져 있고 갑자기 화면이 튀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CCTV가 편집됐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CCTV 원본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사흘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보관하는 기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난 시위대가 학교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부서진 유리창은 15살 소녀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琴晚喺旺角，我哋警方第一次係發現有人製造同埋使用一個用手提電話遙距控制嘅土製炸彈。 시위대는 경찰은 시위대를 서로 살인자로 보는 상황. 지금 홍콩의 모습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부터 하늘을 나는 차까지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미래차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자동차 위로 드론이 날아오자 승객이 탄 캡슐이 드론에 고정되고 날아갑니다.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와 아우디가 개발 중인 드론 택시입니다. 우버도 하늘에 나는 택시를 4년 뒤부터 운행하겠다 나섰고 구글은 이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무한 확장하는 자동차 산업. 업종도 공간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를 넘어 얼반 에어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정부도 새로운 비전을 내놨습니다. 2025년엔 플라잉카를 실용화하고 2027년엔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은 2030년까지 석 대 중 한 대꼴로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민간에선 향후 10년간 6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 7위 수준.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재는 반자율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직은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지붕에 달린 레이저 센서로 주변 차량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차선을 바꾸고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은 아직 부분 자율주행만 가능한 3단계 수준. 기빈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고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앙선을 밟은 채로 달리다 갑자기 방향을 꺾는 등 시연 행사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 미국에선 시험 운행을 하던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8년 안에 주요 시내도로 운행이 가능한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안전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핵심 기술 확보도 과제입니다. 감지 카메라와 레이더는 외국 부품업체가 시장을 장악했고 레이저로 주위 차량을 감지하는 라이다 역시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인데 자율차의 기술 수준이 10위권인데 2027년까지라도 핵심 센서를 국산화하는 데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센서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부와 경찰청,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와 해킹 방지,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1차 파업이 내일 예고된 가운데 교통공사 노조가 현재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내용과 지하철이 어느 수준으로 운행될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장에 앉았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피크제 폐지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생긴 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규 인력이 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까지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무자가 2명뿐인 역사가 100곳이 넘을 정도로 부족한 지하철 안전인력, 4조 2교대 근무제 확정도 협상 대상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거기에 따른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번에는 꼭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개선 여부는 행정안전부, 인력 충원 문제는 서울시와 관련이 있어 당장 풀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막판 교섭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노조가 예고한 1차 파업 기간은 18일까지 사흘간입니다. 필수 유지 업무 인원을 계산하면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 65%, 5호선부터 8호선의 경우 7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비상소송 방안은 노사 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에서 협상을 벌여 조선인포로 3,000명을 데리고 돌아온 사명대사. 당시 사명대사가 일본에 남긴 친필 유목 5점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명대사의 가르침은 최근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어떤 교훈이 될까요? 김민혁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평양성에 집결합니다. 이때 사명대사가 승병 2,000명을 이끌고 참전합니다. 조선 스님들의 우국 충정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는 것 또한 우리의 수행입니다. 일본이 물러간 뒤 1605년 협상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명대사. 교토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 임진왜란 이후 10년이 지난 감회를 시로 읊었습니다. 임무를 잘 마무리하고 승려로 돌아가겠다는 다짐도 적었습니다. 다른 글에선 자신이 일본에 온 이유가 포로 송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에 남은 친필 유목 5점 속에는 승병장이자 외교관이던 사명대사의 면모가 잘 담겨 있습니다. 사명은 먼저 일본 승려들과 관계를 돈독히 한 뒤 마침내 에도 막부의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단판을 지어 조선인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この心が日本にも伝わって
400年ずっと残って続いてきたということが私は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400년 만에 처음 고국당을 밟은 사명대사의 친필 유무. 임진왜란 이후 꽉 막힌 두 나라 사이에서 빛을 발한 사명의 외교와 협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SK와 키움이 1차전과 달리 화끈한 타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K의 홈런포에 키움은 집중타로 맞서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1차전에서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SK가 홈런포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2회 말 첫 타자인 4번 제이미 로맥이 왼쪽 담장을 넘겨 SK가 한 점을 뽑았습니다. 3회에는 SK의 가을 사나이 한동민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키움 선발 최원태의 밋밋한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2점 홈런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키움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4회 초 이정우의 중전 안타 때 2루 주자 김하성이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며 흐름이 끊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웅빈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 추격에 시동을 걸었고요. 다음 타자 김규민도 큼직한 2루타로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한 번 불붙은 키움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5회 서건창의 적시타로 기어이 4대3으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김하성은 급격하게 흔들리는 산체스를 공략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간격을 석점차로 벌렸습니다. SK는 5회 말 한동민의 2타점 적시타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6회 로맥의 밀어친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등 화끈한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회 현재 키움이 8대7로 앞서고 있어 이번 시리즈 2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팀은 모레 고척으로 자리를 옮겨 3차전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2014년 메이저리그 5회 감독이었던 맷 윌리엄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창단 이후 첫 외국인 감독입니다. 기아 구단은 윌리엄스 감독과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워싱턴 사령탑 시절이던 2014년 내셔널리그 5회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모레 입국해 곧바로 마무리 캠프에서 기아 선수단을 지도하게 되는데 프로야구 역대 외국인 사령탑은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 힐만 전 SK 감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인 파란만장한 평양 원정에서 북한과 득점 없이 비겼지만 H조 선두는 유지했습니다. 예상 밖의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평양 원정 경기에서 대표팀은 북한과 경고 2장씩을 주고받으며 다소 과열된 경기를 치렀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전했습니다. 북한과 2승 1무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H조 선두를 달렸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레바논 원정으로 2차 예선 4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아시아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가 제주에서 열리는 PGA 투어 CJ컵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국내 대회 우승의 상승세를 이어 고향인 제주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성은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장타와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7타차 역전 우승을 일궈낸 임성재. 아시아 최초 신인왕의 저력을 보여준 임성재가 이제 PGA 투어 정상을 노립니다. 임성재는 우승을 다퉜던 문경준, 이태희와 함께 연습 라운딩을 하며 꼼꼼하게 코스를 점검했습니다. 200m가 넘는 파3 홀. 장타자 임성재는 혼자 아이언을 꺼내들고 그린 위에 공을 올리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랭킹 1위, 2위 이제 탑10 안에 선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시합에.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한번 이겨보는 게 또 저의 목표이고. 세계 1위 브룩스 캡카를 비롯해 조던 스피스와 저스틴 토마스도
코스 점검을 마치고 우승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 1위인 조던 스피스는 PGA 투어 신인왕인 임성재를 우승 후보로 꼽을 만큼 높이 평가했습니다. And he's got an extremely solid game. Pretty much every part of his game is fantastic. He's somebody who can win any week. 임성재는 내일 PGA 투어 측이 특별 마련한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2부 투어에 이어 PGA 투어 신인왕을 석권한 임성재가 고향 제주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뤄낼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7년 만에 프로배구 V리그로 돌아온 거포 가빈이 첫 경기부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한국전력 가빈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전성기 때보다 파워는 조금 떨어졌지만 정확도만큼은 더욱 높아졌네요. 강력한 후위 공격 그리고 이어진 블로킹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가빈. 몸을 사리지 않는 멋진 수비까지 30을 훌쩍 넘겼는데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멋진 활약입니다. 지난 시즌 단 4승에 그친 한국전력. 오늘도 아쉽게 역전패했지만 무려 37득점을 올린 가빈과 함께하는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이 기대되네요. 침체된 농구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변신한 2명의 감독이 화제입니다. 국내 최초로 생중계 도중 마이크를 찬 유도훈 감독과 예능인으로 변신한 현지엽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작전 지시부터 심판과의 대화까지 모든 게 방송됩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도전적으로 안 할 거야? 그럼 왜 적극적으로 수비 안 해? 네. 어? 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트래블링 맞지? 원, 투, 쓰리. 대로. 아니, 아까 저기로 바로 누르면 안. 긴박한 상황도 전달됩니다. 먹기야! 백스크린, 원점, 백스크린, 원점! 실물 먹으면 안 돼! 실물이 안 돼! 팬들과의 소통에 앞장선 유도훈 감독은 한 발 더 나가고 싶어 합니다. 선수를 키워야 된다니까, 그거를. 불편하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좀 좋지 않을까. 농구 선수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은퇴한 선수 다. 허재. 50인분 먹는 사람 누구죠? 네, 50인분 먹는 사람. 은퇴하신 선수만. 그러니까 은퇴하신 선수 누구? 서장훈 선수. 네. 또 허재. 현주. 50인분 먹는 사람을 뜻하는 선수가 바로 LG 현지엽 감독입니다. 현 감독의 예능 출연은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그냥 먹어. 비시즌 동안 선수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공개하고 일명 먹방을 통해 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사령탑들의 변신과 함께 농구의 지상파 노출도 부쩍 늘었고 개막 첫 주 관중도 지난해보다 18% 늘었습니다. 팬들과 친밀하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침체된 프로농구에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스포츠로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역도장에 들어선 55살 김정아 선수. 코치의 도움을 받아 벤치에 몸을 고정시킨 뒤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내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75kg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장애인 체전 여자 역도 67kg급 상관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역도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국내 최정상에 오른 인간 승리의 역사입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요. 기쁨을 주는 운동 같아요. 그 운동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요. 생동감 넘치는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애인 선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무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돌아왔습니다. 39회째를 맞는 이번 장애인 체전은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수도 서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맞잡은 손 하나로 열린 마음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성장을 꿈꿉니다. 1년 동안 장애인 체전 하나만을 바라본 선수들에겐 더 없는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대회고요.
이 대회를 위해서 거진 1년간 연습하고 또 수요일 토요일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인간 승리의 감동 드라마가 쓰여질 장애인체전은 오는 19일까지 닷새간의 열전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정정용 감독이 올해 최고 지도자로 선정됐습니다. 정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제57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사상 첫 준우승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선수 부문 최고상인 올해의 경기상은 펜싱 사브르 세계 최강 오상욱이 받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차가 공중에서 뒤집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선수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인터뷰까지 했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설악산 정상 부근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산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란 기상캐스터, 내일 아침도 많이 쌀쌀하겠군요. 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거창의 아침 기온 4도, 서울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 옷차림은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하늘은 맑을까요? 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세종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역시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안동이 6도, 광주 9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21도, 울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은 만조시의 침수 피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